자, 여기는 뭐 이 어떤 형태다 하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 쭉 있는 건데, 이건 참고 자료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갑니다. 고요. 자, 여기에 이제 하나만 이제 또 볼까요? 자, 콘크리트 포장의 손상인데, 콘크리트 포장 줄눈 부분에서 지금 얘가 이 슬랩의 이 수축 팽창 줄눈에서 여기에 수축 팽창에 대응하지 못하고 이 줄눈 부분가 깨지는 걸 우리가 스폴링하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말로 번역돼서 쓰진 않는데, 이런 콘크리트 포장의 파손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것도 한번 기억해 둘 만한 것 같아요. 자, 슬랩이 두 개가 있는데 팽창을 하면서 이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위로 솟아오는 이런 형태의 파괴를 우리가 블록하고 얘기를 하는데, 몇 년 됐죠. 몇 년 전에 굉장히 고온으로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포장에서 이런 파손 형태가 나와서 상당히 언론에 지금 뭐 지적도 받고 이슈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시사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블록이라는 파손 형태도 한번 챙겨둘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어떤 거냐면 포장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지금 계획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면 너무 길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딱 외우라, 하나만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FWD라는 요 장비입니다. 그래서 FWD는 이 아래 보시는 이런 사진인데 아주 옛날의 사진이에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93년 사진 접니다. 이게 아주 사회 초년병 시절에 지금 뭐 이런 추억의 이제 사진이 되겠네요. 자, 지금 이 포장체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이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아주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포장체는 다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강한 힘을 가지고 어떤 무게를 낙하를 시켜요. 꽝 때리는 거죠. 꽝 때려서 밑에 돌아오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처짐이 어떻게 되는 거를 가지고 이 밑에 부분을 조사하는 실험을 FWD, Falling Weight Deflectometer라고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런 거죠. 노면에 어떤 포장체 손상이 있는데 이 원인이 어떤 건지를 포장체 안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 뭐 청진기도 하고 뭐 쭉 하다가 CT 찍고 MRI 찍는데, 지금 이제 현존하는 뭐 기술 중에는 이 포장체를 완전히 드러내서, 그러니까 병원침을 개복을 해보기 전에 이 내부를 가장 잘 알아낸다고 표현되는 실험 방법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FWD라는 실험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예방적 유지 관리라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공학 시험을 떠나서 제가 굉장히 좀 강조하고 싶은 이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쪽이 시간이고요. 이쪽이 지금 뭐냐면 공용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장체 어떤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시공한 초기에는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초기에 살짝 이제 떨어집니다. 성능이 떨어져요. 이거는 초기에 뭐든 그렇죠. 새 물건이 받고 새 물건이 조금 지나면 헛물건이 돼요. 이 정도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사용성을 쭉 유지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것도 고장나고 저것도 고장나고 해서 이제 버릴 때가 점점 되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포장체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더식이라든가 다양한 지금 유지보수 방법을 가지고 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 성능을 다시 그 자리에서 살려내고 다시 성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면 다시 살려내고 이런 반복 작업을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포장체 성능이 떨어지기 전에 뭔가 예방적으로 좋은 거를 한다면, 지금 수명이 처음보다 상당히 긴 수명 연장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는 포장체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포장체 성능이 그렇게 나빠져 있지는 않지만 예방적으로 뭔가에 돈을 들여서 지금 치유를 한 거죠. 그러면 상당히 수명이 늘어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 어떤 문제가 야기한 다음에 유지보수에 들어갈 때 드는 비용과 포장체가 아직은 건전한 상태일 때 예방적 어떤 유지 관리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수명을 연장하는 입장을 따진다면 비용적으로 보면 예방적으로 돈을 들이는 것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내가 병원 얘기를 했지만 건강관리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지금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뭐 이제 여러분 보약도 먹고요. 비타민제도 먹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특별히 내가 아파서 뭐를 한다기보다는 예방적으로 어떤 것들을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중요한 어떤 그 건강에 상실이 오기 전에 이런 노력들이 건강에 상실이 온 다음에 막 수술을 하고 무엇을 하고 하는 비용보다 지금 들여는 노력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런 연장된 부분들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말짱하지만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내 몸이 아직도 그냥 괜찮은데 여러분들 운동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듯이 일부러 내가 지금 이런 활동 이런 데 내 돈을 쓰고 뭐 노력을 시간을 들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이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인데 과거에 지나고 보면 그때 이럴 걸 뭐 이런 게 후회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체가 아직도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 돈 쓰는 거에 대해서 포장 관리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사회적인 공감대가 과연 그런 데 돈 쓰는 게 합당한가 이런 데 공감대가 아직은 약간은 부족하고 그래도 지금 우리는 상당히 많은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은 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방적 유지 관리는 앞으로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유지물이 아니라 어떤 건설 구조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개념들을 많이 써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방적 유지 관리라는 용어 이 정도는 한번 기억해 둘만 하다 하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거는 유지 보수를 위한 장비들, 노면 촬영차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예방적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지금 포장 보수공법, 그 다음에 예방적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지 관리의 보수공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자, 이 중에 지금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패칭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나요? 표면 처리에, 여기 패칭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포톨이 어떤 형태의 파괴다 하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포장체가 있는데 이만큼이 드러나서 이제 파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놈을 메워야죠. 그죠? 얘가 차량 바퀴가 지나가면서 울퉁하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메워서 덮어놓게 되면 조만간에 얘가 또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는 좀 속된 용어로 우리가 그냥 땜빵 말 그대로 빵꾸를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는 이게 이 유지보수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유지보수라기보다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조금의 지금 긴급보수 형태를 띌 때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게 성능을 유지하리라 이렇게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장기적인 지금 유지보수가 될 때는 밑에 이제 그림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봅시다. 자, 포장체를 손상 부위뿐만 아니라 손상 부위 옆도 다 일부 손상이 지금 전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절삭을 해내고 그 위를 지금 이제 포장체로 다시 덧씌우기를 일부 국부적으로 이렇게 덧씌우기 하는 형태를 우리가 패칭하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영구복구 활동에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비가 오는데 지금 포톨이 생겼어요. 그러면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런 작업조차도 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땜빵,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긴급 복구용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게 어떤 문제가 다시 될 거라 생각되지만 지금 당장의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긴급 복구용으로는 지금 이런 수경성 비가 와도 얘가 달라붙는 뭐 이런 재료를 써서 긴급 복구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칩실에서 이제 쭉 보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특수 포장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용어적으로 한번 챙겨볼 만한 거는 구스 아스팔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스 아스팔트는 뭐냐면 교면 포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 다리 위에 어떤 포장체를 이렇게 두는데 교량 위에요. 이 교량에 가해지는 하중이 이 포장체 하중이 크게 되면 이 구조물의 자중을 늘리기 때문에 결국은 구조물이 견뎌야 되는 구조물의 단면을 키우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포장체 두께를 굉장히 얇으면서도 좋은 포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반적인 토공 부분,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포장에 비해서 진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 움직이죠. 그래서 이런 진동에 대한 내구성, 그 다음에 두께가 가벼우면서도 상당히 좋은 재료 이런 것들을 쓰는 이 교면 포장용 재료 중에 하나가 지금 구스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부산의 광안대교 위에 있는 포장이 지금 구스 아스팔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아직까지는 뭐 시험 문제 많이 언급은 안 되는데 포장체 밑으로 물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배수성 포장 또는 투성 포장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심지의 열섬화 여름에 포장체 뭐 흙이 없으니까 온도가 급상승. 그래서 포장체 밑으로 비가 오게 되면 포장체 밑으로 물이 지금 빠져서 흙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투성 포장.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일정 부분 와서 옆으로 지금 포장체에 빠져서 내가 배수열로 빠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포장 표면을 상당히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물고임이 없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 표면 배수뿐만 아니라 표면 하에서 빼서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수성 포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포장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상에 대해서는 잠시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요. 밑에 있는 용어 몇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타이바가 있고 다열바가 있고요. 이게 특별히 뭐 하여튼 여러분들 이 정도 용어는 그 콘크리트 포장 관련해서 용어적으로 지금 이제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자, 타이바, 다열바. 다열바는 뭐예요? 지금 어떤 거에다 연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이 있으면 이 슬랩과 이 슬랩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래서 다열바는 한쪽이 꽉 잡혀 있고 한쪽은 이렇게 열려져서 왔다 갔다 수축팽창 하면서도 하중 전달을 위에서 오는 하중 전달하는 게 다열바. 타이바는 뭐 이런 슬랩이 있으면 얘를 꽉 묶어버리는 거, 얘를 타이바 하고 얘기하고요. 피니셔 읽어보시고요. 입상 재료 읽어보시고요. 블록 지금 좀 전에 얘기했죠. 콘크리트 포장에서 이런 부분, 우각부 분열 뭐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포장체에서 마지막의 주제가 우리 동상입니다. 동상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포장체가 환경적인 요건에 어떤 열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온도고요. 하나는 지금 강우예요. 물이에요. 자, 이 온도 중에도 자, 고온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위에 있는 포장체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강성이 저하되면서 어떤 문제를 야기하죠. 그래서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온도 감수성이 심해서 여름철에 아스팔트 포장체는 굉장히 약한 상태. 이 상태에서 차량 하중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얘기했던 소성 변형. 그래서 우리가 러팅 이런 형태의 파손을 이제 직접적으로 갖고 오게 되고요. 자, 얘가 온도가 저온을 오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밑에 있는 흙이죠. 이게 지금 노상입니다. 흙이 얼어요. 얼어서 생기는 문제, 얘가 지금 뭐냐면 동상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위 부분이 지금 온도가 떨어지면 딱딱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딱딱해지면서 수축을 하죠. 그래서 수축, 온도, 균열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겨울철이 되면 이 피부 트잖아. 습기도 뭐 건조해지고 뭐 그래서 이게 이 구조물도 마찬가지로 추워지면 뻥 추어들면서 어떻게 돼? 주변에 이제 균열 이런 형태로 손상이 파손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동상은 지금 어떤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동상은 두 가지 영어로 표현하면 first damage, 그러니까 얼어서 뭔가 손상을 입는 것도 동상이고요. first heaving, 얼어서 위로 올라가는 것, 히빙이 생기는 것, 위로 융기하는 것, 이것도 동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용어인데 지금 똑같은 뭐 글자로 표현되지만 이게 어떤 건가 하는 걸 보려고요. 자, 이 흙이 지금 얼었어요. 자, 영하의 온도가 지금 위는 굉장히 추운데 마이너스 몇 도인데 밑으로 가면 뭐 영상으로 올 텐데 위 분도 플러스 온도일 거고 이 깊게 들어가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거고요. 자, 여기가 아직 마이너스 온도예요. 흙 입자 자체가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는 큰 데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어떤 물성 변화에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래를 냉동실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차가운 모래 알갱이가 되는 거지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젖은 모래를 냉동고에 넣으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이제 왜? 물이 어니까. 자, 물이 얼었던 거를 가만히 놔두게 되면 물이 녹죠. 그러니까 얼음이 이제 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딱딱해진 게 약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얼기 전보다도 더 약해지는 거예요. 아주 더 상태를 더 나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so weakening이라고 해요. 융해시 어떤 강도 감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first damage는 그러니까 얼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아까 first heaving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so weakening이 있어요. 그러니까 녹으면서 깨지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first damage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계절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겨울에는 영하로 온도를 갔다가 봄이 되면서 해빙기가 쭉 됐다가 다시 여름, 가을 지나서 겨울이 돼서 다시 지금 얼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이런 지금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절적 동토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1년 동안 계속 얼어 있는 지역, 영구 동토 지역이 될 거고 한 번도 얼지 않는 이런 지역도 있죠, 그죠? 비동결 지역도 이제 존재합니다. 자, 우리나라와 같이 얼었다 녹았다 할 때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어느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얼었다 녹으면서 뭔가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빙기 때 그러니까 얼었다 녹는 상황에서 약해진 상황에서 차량 하중이 가해지게 되면 포장체가 급속하게 파손되는 이런 문제를 야기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이제 흙이 얼었다 녹았다 하려고 하면 조건을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영하의 온도가 있어야겠다 하는 게 하나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을 지금 보면 물이 있어야겠다 이거죠, 그죠? 자,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물도 있고 영하의 온도니까 물이 얼어요. 근데 모든 흙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문제를 야기하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입상재료, 물이 잘 빠지는 이런 재료는 얼었다 녹아도 물성 변화가 특별히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세립이 있는 흙, 실트나 점토, 특히 실트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흙 자체가 지금 동상이 취약한 어떤 흙을 가질 때, 그릴 때 세 가지 조건을 다 얘가 만족시킬 때 뭐가 생기냐면 동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추운 지역이고 동상에 민감한 흙이지만 물이 없어요. 그럼 동상이 생길 일은 우리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동상에 민감한 흙이고 물도 있는데 안 추워요. 안 오는데 무슨 동상이 생기겠어요, 그죠? 자, 굉장히 온도가 낮고 물도 있는데 물은 물 자체만 오는데 흙이 뭐 별반 이런 동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역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동상이 생기는 거는 이 세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때, 그러니까 흙이 동상에 민감한 흙일 때, 그래서 동상을 받기 쉬운 흙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실트입니다. 실트고요. 그 다음에 영하의 온도가 0도 이하의 온도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온도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동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지역에 속하죠. 그래서 부산은 겨울에 그렇게 심하게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동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문제를 야기를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물의 공급이 충분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포장체가 있는데 굉장히 성토고가 높아서 물이 올라올 일이 잘 없어요. 물론 비가 오면 위에서부터 되지만 이거는 표면수로 이제 이 배수가 되는 부분이고, 동상이 유발될 정도로 물이 지하에서 공급된 부분이 없다면 역시 동상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동상에 지금 얼마나 취약하냐의 세 가지 이제 핵심적인 구성인 거고요. 자, 얼마나 추웠습니까를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가 동결지수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하의 온도가 어느 정도 날 동안 지속됐느냐, 영하의 온도가 몇 도 영하의 온도가 며칠 동안 지속됐느냐, 이런 단위를 갖는 게 이제 동결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하 1도의 온도가 10일 동안 지속이 됐다면 동결지수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 빼고요. 1 곱하기 11에서 12 동결지수가 되는 거예요. 영하 1도 온도가 10일, 영하 2도가 뭐 10일 있다고 치면, 이렇게 지금 추웠다고 치면 지금 요때 10, 1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10에서 동결지수가 30의 동결지수를 갖는, 지금 이렇게 이제 평가돼. 얼마나 추웠냐, 그 지역이 추웠냐를 표현하는 게 동결지수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포장체에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동상 문제를 대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자, 포장체에서 동상 문제가 일으키게 되면 포장체를 굉장히 급속하게 손상을 이제 주기 때문에 동상을 지금 얘를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선 안에서 억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깊이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다고 치면, 마이너스 온도가 온다고 치면, 이 밑에 있는 흙은 얼 일이 없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얼 거냐 하는 게 동결 심도고요. 이 동결 심도가 아까 뭐로부터 나오냐면 동결 지수로부터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추웠냐에 따라서. 물론 다른 요인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늘 지역이냐 아니냐, 포장이 어떤 거냐, 뭐 여러 가지 토성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거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다고 치면, 자, 얼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상이 원래는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노상이고 보조기층이고 포장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지금 어떻게 노상이 얼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상을, 이 부분이 이게 노상이라고 치면, 노상에 이제 어는 우려가 되는 이 부분을 다른 흙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얼어서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입상의 재료의 층으로 지금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체되는 이런 층을 우리가 동상 방지층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 동상 방지층은 거의 대부분 경우 보조기층, 입상 보조기층 재료와 거의 이 품질 기준은 약간 그렇게까지 강할 필요 없지만, 이 시공의 편의성 때문에 거의 같은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상의 이런 것들에 막기 위해서 쓰는 게 동상방지층이다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동상방지층은 과거에는 이 동상방지층의 설계가 굉장히 과대하게 됐어요. 뭐냐면 지하 수위에 대한 영향,
그 다음에 노상의 흙에 대해 종류에 대한 영향을 무시하고 온도에 대한 영향만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 이것도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그래서 지하 수위가 없는데 동상방해층 둘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지하 수위 물이 없는 게요. 그 다음에 흙 자체가 동상에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노상 자체가 이미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재료로 취한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동상방해층 재료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도로를 놓고 본다면 한 10%, 15% 정도만 동상방해층이 쓰이는 거고 한 10여 년 전의 과거를 치면 거의 대부분 7, 80%가 동상방해층을 썼던 거를 지금은 이제 보다 합리적인 이제 설계를 행하고 있는 많이 개선돼서 동상방해층을 설치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이제 포장 부분을 이제 좀 살펴를 봤는데 상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4학년 때 도농학 설계를 들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거고 토목 시설물 중에 이제 도로라고 하는 것이 토목에서 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와 있어요. 포장에 대해서도 있지만 구조물, 터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도로 현장에 현업에 근무하실 일이 있을 거고 그때 이런 포장체 지금 이제 여러분들 포장이나 시공학 시간에 말씀드린 이 정도 부분만이라도 좀 챙겨두시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적용하는데 조금은 더 처음에 이것 갖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장에 시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있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 이 기사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그때 이런 부분은 중요한 그리고 이렇게 좀 빈번하게 나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포장 부분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